9장 갑니다. 9장. 암수의 전쟁. 지난 6장을 기점으로 근현도에 대한 이야기를 6장, 7장, 8장에 거듭해 쌓아왔습니다. 그러한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9장에서는 유전자의 50%를 공유하는 부모 또는 형제 자매 사이에서의 이해 대립 관계가 아닌, 즉 혈연 관계가 아닌 배우자 사이에서의 다툼이 얼마나 격렬하겠느냐며 남성과 여성, 암컷과 수컷의 짝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도킨스가 말하길 이상적으로 개체가 바라는 것은 가능한 한 많은 이성과 교미하고 자식 양육은 상대에게 전적으로 떠맡기는 것이라며, 물론 이러한 주장은 이것이 육체적 쾌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전제는 한다는 것. 여기서 도킨스는 동식물을 통틀어 수컷을 수컷, 암컷을 암컷이라고 명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기본적인 특징은 수컷의 생식세포는 암컷에 비해서 매우 작고 그 수가 많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동형 배우자 접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곰팡이와 같이 몇몇 원시적인 생물에서는 일종의 유성생식을 볼 수는 있지만 암수가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이렇게 암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동형 배우자 접합이라고 설명해요. 어느 개체에서는 다른 개체와 교배를 할 수 있는데 정자와 난자라는 두 종류의 배우자는 볼 수가 없고 모든 생식세포는 같고 동형의 배우자라고 불리는 거죠. 그리고 감수분열로 만들어진 동형 배우자의 융합에 의해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ABC라는 세 개의 동형 배우자가 있으면 A는 B와 C 중에 어느 것, 그리고 B는 A와 C 중에 어느 것과도 융합할 수 있는 거죠. 정상적인 유성 생식 체계에서는 이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A는 정자이고 이것이 B 또는 C와 융합이 가능하다면 B 또는 C는 난자일 수밖에 없고 B와 C의 융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도킨스가 설명하는, 팽수기가 말씀드린 정상적인 유성 생식이란 개념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 암컷과 수컷 간의 교미와 교배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도킨스가 언급하는 동형 배우자 접합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감수분열을 통해서 암수를 구별하지 않는 것 또는 암수를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개념이라는 것에 대한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다시 9장의 본론으로 돌아 도킨스가 설명하길 일반적인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의 성전략이 두 갈래로 진화했음을 상상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대투자 전략, 그리고 정직한 전략. 이 두 가지의 전략은 소투자 착취 전략의 진화의 문을 열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리고 성전략이 이와 같이 두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한 이후에는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됐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네, 앞선 이슬 오빠의 설명에 이어서 도킨스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수컷은 쓸데없는 작자들 같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종 전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종의 이익만 따지고 들면 수컷은 암컷보다 수가 적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수컷 하나는 암컷 100마리 정도를 상대할 수 있을 만큼 정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동물 집단에서 암컷의 수는 수컷의 100배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종에서 수컷은 암컷보다 사라져도 상관없는 존재이고 암컷은 수컷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수, 즉 아들, 딸을 각각 얼마나 많이 낳느냐 하는 것이 부모의 전략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해요. 자기 유전자의 생존을 최대화하려는 부모에게 최적의 가족수는 얼마인가라는 문제를 논했던 것처럼 우리는 최적의 성비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다는 거죠. 귀중한 유전자를 아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딸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까 하는 문제라고 해요. 팽수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8장에서 부모가 가질 수 있는 최적의 가족 수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었고, 해당 부모는 최적의 자녀 수보다 한 마리를 더 낳는 것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킨스는 유전자의 증가에 대해서 시계추 운동으로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 바다코끼리 집단에서 거의 딸만을 낳도록 하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나타났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하는데요. 이때 개체군 내에서 수컷이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암컷들은 무난히 짝을 지을 수 있을 것이며 딸을 만드는 유전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해요. 이때 개체군의 성비는 암컷이 많아지는 쪽으로 기울 것이고, 또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가령 암컷이 매우 많아진다고 해도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자는 소수의 수컷으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므로 종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생각했을 때 딸을 만드는 유전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결국 성비는 치우쳐서 몇 안 남는 수컷이 겨우겨우 버틸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아들을 가진 소수의 부모가 얼마나 엄청난 유전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때 아들에게 투자하는 개체는 수백 마리에 달하는 바다코끼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이에요. 딸 만나는 개체는 아마도 몇 마리의 손자를 확보할 것인데
그러나 아들만 낳는 개체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유전적 가능성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낳게 하는 유전자는 점차 증가할 것이고 다시 이 시계추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냠냠이가 말씀드린 시계추 운동은 아들, 딸을 같은 수로 낳는 전략이 그 균형이 깨졌을 때 혹은 불균형해졌을 때, 즉 유전자가 손해를 입게 된다라는 의미에서는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지. 앞서 냠냠이와 이슬 오빠가 아들의 수 그리고 딸의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부모의 투자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해요. 부모의 투자에는 먹이와 그리고 그 밖에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자원이 포함이 되는데 그 측정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선 근현도라는 예시로 앞장에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죠. 부모는 아들과 딸에게 같은 양을 투자할 것이고 대개의 경우에는 이는 수적으로 아들, 딸이 같게 됨을 의미한다고 해요. 하지만 아들과 딸에 대해 투자된 자원의 양이 불균등한 경우에는 한쪽으로 치우친 성비도 진화적으로 안정할 수 있다는 거죠. 돈킨스는 유전자가 암수 중 어느 몸속에 들어있든지 간에 그 몸에 따라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그 기회는 그 몸이 암수 중 누구 몸인지에 따라 당연히 다를 것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개개의 몸은 이기적 기계이고 몸속의 모든 유전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데 이때 이기적 기계의 최선책은 수컷인가 암컷인가에 따라 아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부모가 어린 자식을 내버릴 경우에 버리는 것은 어미가 아니라 아비일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암컷은 처음뿐만 아니라 자식의 생장 전 기간에 걸쳐 수컷 이상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포유류의 경우 자기 체내에 태아를 키우는 것도 암컷이고 태어난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것도 암컷이고 자식의 양육과 보호를 부담하는 것도 암컷이기 때문이죠. 암컷이란 착취당하는 성이기도 하고 착취의 근본적인 진화적 근거는 난자가 정자보다 크다는 데 있다고 해요. 9장에서는 크게 3-4가지의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요. 저희가 이미 말씀드린 배우자 선택에 있어의 성 전략, 즉 대추자 전략과 정직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착취에 대한 것, 즉 암컷과 수컷 간의 양육과 출산에 대한 관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러한 관계성을 바탕으로 암컷이 수컷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정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수컷 또는 남성다운 수컷을 선택하는 경우, 이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결국 인간에서의 성선택까지 설명하면서 크게 4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설명을 기반으로 10장에서의 설명과 함께 11장 밈에 대한 정의와 소개까지 나아가는 플로우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서 팽숙 언니가 설명한 짝에게 버려진 암컷의 행동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도킨스가 언급을 하는데요. 짝에게 버려진 암컷이 그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를 고찰해봤더니 어미로서의 최선책은 다른 수컷을 속여서 그에게 자기 자식을 친자라고 여기도록 하여 입양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컷의 자식이 아직 뱃속에 있을 때라면 이 자식은 어미의 유전자를 반계승하고 있으나 속아 넘어간 계부의 유전자는 일절 갖고 있지 않음에도 이 자식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어미가 다른 수컷을 속인다는 거죠. 이렇게 계부를 속이는 암컷의 행위가 실제로 쉽게 속는 수컷에게는 매우 불리하다고 하는데요. 자연 선택은 새로운 암컷을 취한 직후에 잠재적인 의붓 자식을 모두 죽여버리는 수컷을 선호할 것이라고 해요. 바로 이것이 소위 브루스 효과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브루스 효과는 뒤에서 알려진 내용인데 수컷이 분비하는 어떤 화학물질을 임신 중에 암컷이 맡으면 유산하게 된다는 건데요. 암컷은 이전 배우자의 것과는 다른 냄새를 맡았을 때만 유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컷 쥐는 바로 이 방법으로 잠재적인 의붓 자식을 죽이고 새로운 암컷이 자신의 성적 접근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바로 이 브루스 효과를 개체군 조절 메커니즘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해요. 이 브루스 효과는 사자에서도 유사한 예가 알려져 있는데요. 무리에 새로 들어온 숫사자가 무리에 있는 새끼를 모두 죽여버리는 경우인 거예요. 아마도 그 무리의 새끼들이 자기 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죽인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냠냠이가 말씀드린 예시, 즉 쥐와 사자의 예로 무리에 새로 들어온 수컷들 또는 이미 임신을 한 상태에서, 즉 뱃속에 자식이 있는 상태에서의 암컷이 취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특히 수컷이 본인의 새끼가 아닌 의붓자식들, 즉 새로 태어날 개체나 이미 태어나 있는 어린 새끼들을 죽여버리는 것, 그리고 죽일 수밖에 없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수컷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는 이유, 본인 새끼들에게 보다 더 그 암컷이 양육 혹은 개체가 더 잘 자라나는 데 있어서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브루스 효과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짝에게 버림받았을 때 암컷이 취할 수 있는 수단을 몇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암컷에게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는 바로 교미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암컷은 판매자 시장에서 수요의 대상이 되죠. 하지만 교미를 성공한 이후에는 수컷에게 암컷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암컷이 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바로 이 교미를 거부하는 행위를 취한다고 해요. 그래서 팽수기의 설명에서와 같이 자연 생태계에서 암컷과 수컷, 즉 암수가 서로 성을 선택해가는 과정에 대해 굉장히 냉정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이러한 이야기의 연장으로 암컷이 어떠한 수컷을 선택할 것인가, 즉 본인의 개체, 유전자의 근연도를 어떤 상대와 이어가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가라는 판단을 크게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란, 하나는 가정의 행복을 우선으로 하는 수컷을 선택하는 전략이고, 또 하나는 남성다운 수컷을 선택하는 전략이라는 것. 저희가 앞서 5장에서 메이너드 스미스의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 즉 ESS 개념을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 메이너드 스미스의 연구에서처럼 여기서 전략이란 말은 맹목적이고 무의식적인 행동 프로그램을 가리킨다고 다시 한번 도킨스가 강조를 해주는데요. 여기서 암컷의 두 전략, 즉 암컷의 ESS는 조신형과 경솔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수컷의 두 전략은 성실형과 바람둥이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이 메이너드 스미스의 분석에서 살펴본 예와 같이 반드시 두 가지 형태의 암컷, 또 두 가지 형태의 수컷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이제 사실은 더 많은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네. 왜냐하면 개개의 수컷이 8분의 5시간을 성실형, 나머지 시간을 바람둥이형으로 지내고, 한편 개개의 암컷도 6분의 5시간을 조신형, 나머지 남은 6분의 1시간을 경솔형으로 지낸다면 앞서 설명한 ESS는 똑같이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ESS를 무엇이라 생각하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암수 누구든 적절한 안정 비율에서 벗어나면 변화를 일으킬 성에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건데요. 이 변화는 이성 전략의 상대 비율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변이를 일으킨 개체는 불리해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ESS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란 거죠. 암컷이 가정의 행복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암컷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애 시 수컷으로부터 먹이를 받아내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새의 경우에 이 행동을 암컷이 일종의 퇴보를 일으켜서 새끼 때의 행동을 나타낸다고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해요. 암컷은 새끼와 비슷한 제스처를 취하고, 그래서 수컷으로부터 먹이를 요구하는 거죠. 이러한 제스처는 성인 여성이 유아적인 말투 또는 입술을 삐죽거리는 것을 남성이 귀엽게 봐주는 것처럼 수컷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왔다고 하는데요. 어디까지나 도킨스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전달드립니다. 네.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 시기의 암컷은 거대한 알을 만들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모으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면 모두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구애급식은 아마도 수컷이 알 자체에 직접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구애급식은 암컷과 수컷이 초기에 자식에게 주는 투자량의 격차를 좁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수컷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을 해주는데, 실제로는 10중8구 모든 수컷, 아니 모든 개체들이 배우자를 착취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프로그램되어서 조금씩 기만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배우자의 불성실을 감지하는 능력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예민하게 단련되어 있으므로, 예민하게 단련되었기 때문에 대규모의 사기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기는 이제 바람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기를 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수컷이 암컷보다 많다고 해요. 따라서 수컷이 자식에 대해 상당히 이타적 행동을 보이는 동물일지라도 수컷은 암컷보다 조금 덜 일하고, 수컷의 도피 경향도 암컷보다 조금 더 강할 것이란 거죠. 돈킨스가 말하길 이 현상은 새와 포유류에서 흔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상 이 9장에서 도킨스가 강조하고자 했던 내용의 메인 주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9장에서 도킨스는 수컷의 유전자 혹은 수컷의 정자를 작은 유전자라고 칭하고, 암컷의 유전자를 보다 큰 유전자 또는 더 안정성과 신중한 유전자라고 구분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 두 종의 차이를 구분하고 있고, 그러한 차이 속에서 수컷이 보다 더 암컷보다 본인의 개체를 퍼뜨리기에 유리한 종족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암컷은 보다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수컷은 본인의 개체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퍼뜨릴까라는 데서 이 두 종의 필연적인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냠냠이가 암컷보다 수컷은 조금 덜 일하고 수컷의 도피 경향이 암컷보다 더 강하다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예시가 나와요. 암컷보다 수컷이 자식을 돌보는데 더 많은 노력을 쏟는 동물이 있다고 해요. 바로 어류인데요.
도대체 왜 이럴까? 이것은 이기적 유전자론의 하나의 난제라고 이야기하면서 리처드 도킨스 본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심해 왔다고 해요. 여기서 어류와 새와 포유류와의 차이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어류 대부분은 교미를 하지 않고 생식세포를 그냥 물속에 방출한다고 해요. 수정은 배우자의 체내가 아닌 물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쉽게 말해 체외 수정을 설명한다. 네. 반면 새나 포유류, 파충류 같은 육상동물은 이런 형태로 체외 수정을 할 수 없고요. 이들의 생식세포는 건조한 조건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수컷의 정자가 암컷의 체내로 주입되어야 한다고 해요. 그렇죠. 우리 인간과 주변의 포유류를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러나 물고기를 비롯한 수생동물에서는 사정이 전혀 다른데요. 왜냐하면 수컷이 암컷의 체내에 정자를 주입하지 않기 때문에 암컷이 자식을 품은 채 혼자 남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수정이 막 끝난 알을 상대에게 맡기고 재빨리 도망치는 것이 암수 모두에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 먼저 생식세포를 방출한 개체는 수정된 배알을 그 상대에게 떠맡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이 뒤따라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정자가 난자보다 가볍기 때문에 확산되기 쉽다는 사실만으로 수컷이 취약할 수 있다고 해요. 암컷은 수컷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난자를 빨리 방출했다고 해도 암컷 입장에선 큰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난자는 비교적 크고 무거워서 잠시 동안 한 덩어리가 돼서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수컷은 이런 위험을 감수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수컷이 서둘러 정자를 방출해버리면 암컷이 준비되기 전에 정자가 흩어져 버릴 거고 그렇다면 암컷은 난자를 방출할 가치가 없으므로 산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래서 팽수기와 냠냠이가 설명드린 이 이론은 수컷의 자식 돌보기가 왜 물속에서는, 즉 어류에게는 일반적인 현상이고 건조한 육상에서 우리 포유류와 인간에게는 보기 드문 일인지를 깔끔하게 설명해낸다고 부연하고 있어요. 이어서 암컷이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주요한 전략이 나오는데요. 즉 남성다운 수컷을 선택하는 전략이라고 해요. 이러한 전략을 이용하는 종에서는 암컷이 자기 자식의 아비에게 원조받는 것을 실질적으로 포기하고 그 대신에 좋은 유전자를 얻는데 전력을 쏟는다고 해요. 여기에서도 암컷의 무기는 쉽게 교미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암컷은 아무한테나 교미를 허락하지 않고 수컷과 교미하기 전에 모든 주의를 집중해서 상대를 선별한다는 거죠. 수컷 중에는 분명히 남들보다 좋은 유전자를 많이 가진 개체가 있을 것이고 이 좋은 유전자는 내 딸과 아들의 생존 가능성에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외관상의 단서로 암컷이 어떻게든 수컷이 지닌 좋은 유전자를 탐지할 수 있다면 암컷은 자기 유전자에 아비의 양질 유전자를 결합시켜서 자기 유전자를 유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킨스가 전하길 암컷이 결합 상대인 수컷에게서 가장 좋은 유전자를 찾으려고 노력했을 때 이때 암컷이 찾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데요. 이 목표 중 하나는 생존 능력의 증거라고 해요. 물론 암컷에게 구애하는 수컷은 누구든지 적어도 성체, 즉 생식 개체에 이르기까지 생존 능력을 분명히 증명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더 오래 살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증거를 제시를 해주는데요. 강한 근육은 먹이를 포획하는 능력의 증거가 될 것이고 긴 다리는 포식자로부터 도망치는 능력의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러한 특성은 아들이나 딸 모두에게 유용한 성질이므로 암컷은 그와 같은 특성을 결합하는 것으로 자기의 유전자를 유리하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수컷이 서로 경쟁하여 암컷으로부터 남성다운 수컷임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회에서 어미가 자기의 유전자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선책 중에 하나는 바로 아들을 매력적이고 남성다운 수컷으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해요. 그렇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가장 많은 개체를 확보할 수 있는, 즉 유전자를 가장 많이 번식시킬 수 있는 방식은 바로 매력적인 수컷을 길러내는 것. 네, 자신의 아들이 성체가 됐을 때 개체군 내에서 대부분의 짝짓기를 독점하는 소수의 운 좋은 수컷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암컷이 얻을 수 있는 손자의 수는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 결과 암컷의 눈으로 볼 때 수컷이 갖추어야 할 가장 바람직한 성질의 하나는 간단하게도 성적 매력 그 자체가 된다고 해요. 매력적이고 남성다운 수컷과 교미한 암컷이 낳은 아들은 다음 세대의 암컷들에게 매력적인 수컷이 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이 아들은 어미에게 많은 손자를 안겨줄 것이라는 거죠. 다음은 다윈의 성선택 이론에 정반대되는 자하비의 핸디캡 원리를 설명해 주는데요.
핸디캡 원리는 암컷이 수컷 중에서도 좋은 유전자를 가진 놈을 선별하려는 것 자체가 실은 수컷이 사기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원리라고 해요. 자아비는 남성다운 수컷은 단지 우수한 수컷처럼 보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진짜 우수한 수컷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으면 회의적인 암컷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진짜로 남성다운 수컷만이 할 수 있는 과시행동은 진화할 것이라는 거죠. 도킨스가 핸디캡 이론을 유전자 용어로 바꿔 말하길 예를 들어 수컷에게 긴 꼬리와 같은 핸디캡을 나타내게 하는 유전자는 암컷이 그 핸디캡을 갖고 있는 수컷을 선택하기 때문에 유전자 풀 속에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암컷이 핸디캡을 가진 수컷을 선택하는 것은 암컷에게 그와 같은 선택을 하게 하는 유전자가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핸디캡을 가진 수컷을 좋아하는 암컷은 자동적으로 다른 면에서 좋은 유전자를 가진 수컷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이 수컷들이 핸디캡을 갖고도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이 그 증거라는 거죠. 우수한 다른 유전자들은 이들이 담긴 새끼들의 몸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이로 인해 새끼들이 더 잘 살아남는 핸디캡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뿐만이 아니라 핸디캡을 가진 수컷을 선택하게 하는 유전자도 많아지게 된다고 해요. 책의 276페이지 도킨스가 중간 정리를 합니다. 이 책에서는 특정 동물종의 세부사항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종이 어떻게 다른 종류가 아닌 그 특정 종류의 번식 체계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다고 전제하면서 그 대신에 일반적으로 수컷과 암컷 사이에서 널리 관찰되는 다른 점을 들어 이것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보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수 간의 차이가 근소하고 일반적으로 암컷이 가정의 행복을 우선으로 하는 수컷을 택하는 전략을 취하는 종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용을 이어갑니다. 이 암수의 차이에서 성적으로 매력적이고 화려한 색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것은 수컷 쪽이고 반면에 칙칙한 색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암컷 쪽이라고 하는데요. 암수 어느 쪽이든 포식자에게 먹히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두 성 모두 칙칙한 색채를 갖도록 하는 모종의 진화적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도킨스가 언급하길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수컷의 최적 타협점이 암컷의 것과 다르다는 것인데요. 암컷이 만드는 난자 한 개에 대해서 수컷은 수백만 개의 정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개체군 내에서 정자의 수는 난자의 수를 훨씬 넘어서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의 난자 한 개가 수정될 가능성은 정자보다 훨씬 높게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수컷 한 마리가 수많은 암컷에게 자식을 낳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도킨스는 설명하면서 화려한 꼬리가 포식자를 유인하거나 덤불에 걸리거나 해서 단명하더라도 그 수컷은 죽기 전에 이미 막대한 수의 자식의 아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암수 널리 볼 수 있는 하나의 차이는 바로 암컷이 수컷보다 더 배우자 선택에 신중하다는 것이라고 해요. 암수를 불문하고도 이 배우자 선택 시에 신중함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다른 종과의 교미를 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교잡, 즉 두 종의 잡종 형성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같은 종 개체 사이에서도 배우자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하는 이유가 또 설명이 되고 있어요. 종 간 교잡과 마찬가지로 근친상간은 유전적 손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근친상간에 의해서 치사성 또는 반치사성인 열성 유전자의 영향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기에서도 암컷이 입는 손실이 수컷보다 큰데요. 그 이유는 암컷이 수컷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친상간의 금기가 존재하는 곳에서 암컷이 수컷보다 더 엄격히 이 금기를 지키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 근친상간 관계에 있는 개체 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연상의 개체라고 하면 근친상간의 결합 중에 수컷이 암컷보다 연상의 경우일 때가 그 반대의 경우일 때보다 많을 것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아비와 딸의 근친상간이 어미와 아들 사이의 근친상간보다 흔하고 남매 간의 근친상간의 빈도가 중간 정도 될 것이라는 거죠. 9장에서는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냠냠이와 팽숙이가 각각 말씀드린 것처럼 수컷과 암컷에서의 특징, 즉 수컷은 보다 많은 유전자와 개체의 증식과 번식이 가능하다는 것, 반대로 암컷의 난자는 수컷의 정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귀중한 자원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방면과 관점 그리고 이론들을 거론하면서 본인의 주장을 관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킨스는 9장 마지막 챕터에서는 인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앞서 계속 포유류, 곤충 혹은 육상동물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이것을 인간에 빗대어 봤을 때 암컷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이미 친숙한 모습이며 이것이 인간 여성이 사내다운 남성이 아니라 가정적인 남성을 고른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 대부분 인간 사회는 일부 일처제를 취하는데 한편으로는 나논제인 사회도 있고 하렘제에 기초한 사회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인간 사회 군상에서 보이는 다양성은 인간의 생활 양식이 유전자보다는 문화에 의해서 주로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어요. 즉 일반적으로 남성에게는 나논 경향이 있고 여성에게는 일부 일처제 경향이 있지만 특정 사회에서 이 두 가지 경향 중에 어느 것이 우세한지는 그 사회가 속한 세부적인 문화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속한 사회의 인간성의 특징을 리처드 도킨스가 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의 선전 행위에 관한 것이에요. 계속 저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차이가 존재할 때 진화론적인 근거에 의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것은 수컷이고 암컷은 칙칙하다고 나타낼 수 있었는데 하지만 현대 서구인은 이 점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예외적인 존재라는 거죠. 물론 화려하게 치장하는 남성과 칙칙한 옷을 입는 여성은 있지만 평균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공작의 꼬리와 같이 과시하는 것은 여성이지 남성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 인간 사회의 특징으로 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팽숙이의 설명을 끝으로 9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9장에서는 두 성 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6장부터 시작된 근현도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의 종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9장에서 마지막으로 냠냠이가 말씀드린 나눔과 하렘제와 같은 인간의 문화에 관해서 인간의 성과 관련된 문화에 관해서 설명을 이어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11장이고 그에 앞서 다음 10장에서는 11장의 밈을 설명하기 위한 전 단계로 또 하나의 특징인 후회적 이타주의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암컷과 수컷,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살펴본 9장을 뒤로하고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 내 등을 긁어줘. 나는 네 등 위에 올라탈 테니. 9장의 클로징에서와 같이 10장의 키워드를 단 한 가지로 꼽아보라면 10장은 바로 집단 형성입니다. 그래서 개미와 꿀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협력의 진화, 즉 호혜적 이타주의에 대한 언급과 함께 호혜적 이타주의와 9장까지 말씀드린 내용, 즉 인간의 성의 선택행위의 조합으로 11장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집단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킨스가 말하길 집단 생활의 이점으로 가장 많이 제한되는 것은 포식자에게 먹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해밀턴은 이기적인 무리의 기하학이라는 논문에서 이 이론에 대해 훌륭하게 설명해냈다고 도킨스가 평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해밀턴이 말하는 이기적인 무리란 이기적인 개체들의 무리를 뜻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네. 이 해밀턴이 설명해주는 모델을 이해를 하면 현실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도킨스는 언급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피식자가 가장 가까이 있는 개체를 공격하는 성향이 있는 포식자에게 쫓기는 경우를 상상해 볼 수 있다고 해요. 이때 피식자의 관점에서 보면 피식자 개체는 모두 포식자에게 제일 가까운 위치를 피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란 건데요. 그러나 포식자가 긴 풀밭에 숨어 있다가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나타날 경우에도 피식자는 포식자에게 가장 가까이 있게 될 확률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때 각각의 피식자가 일종의 위험지대에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 범위 내에 있는 임의의 점에서부터 그 개체까지의 거리가 그 점에서 다른 개체까지의 거리보다 짧은 영역이라는 의미라고 해요. 이때 현명한 개체라면 분명히 자기의 위험지대를 최소한으로 좁히려고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무리의 가장자리에 위치하지 않으려고 애쓸 것이라는 거죠. 만일 자기가 가장자리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 즉시 중심 쪽으로 이동할 것인데 불행하게도 어떤 개체는 가장자리에 위치할 수밖에 없지만 개체 각각에 관해서 말하면 누구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개체들은 끊임없이 무리 외곽에서 중심 쪽으로 이동할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동물과 관련된 다큐를 상상해 보시면 먹이를 찾는 사자, 맹수가 있고요. 그걸 바로 포식자라고 말씀드렸고 네. 피식자, 톰슨 가젤, 영양, 노루와 같은 짐승들 혹은 무리를 짓는 피식자들을 대입해 보신다면 네. 보다 더 쉽게 냠냠이가 전해드린 말씀을 이해하기 좋으실 거예요. 네.
이기적 무리 모델 자체에 개체 간의 협력 관계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하면서 여기에 이타주의가 없으면 개체는 다른 모든 개체를 이기적으로 이용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같은 무리에 속한 다른 개체를 포식자로부터 지키기 위해 어떤 개체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이론으로 이러한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KB 이론이에요. KB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온 말로 학생들이 선생님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구부에게 알리는데도 아직도 쓰인다고 하는데요. 이 이론은 위험을 처했을 때 덤불 속에 웅크리고 가만히 있거나 위장색의 깃털을 가진 새들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적당하다고 해요. 즉, 이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포식자를 처음에 발견한 개체의 최선의 방책은 그것을 동료에게 빨리 신호를 보내 그 피식자인 자신의 개체들이 그 포식자를 불러들일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라는 거죠. KB 이론에 이어서 소개된 또 하나의 이론은 대열을 이탈하지 마라에 관한 이론인데요. 이 이론은 포식자가 접근하면 나무 위로 날아가 버리는 새에게 적합한 내용이라고 해요. 먹이를 먹던 무리 중에 한 마리가 포식자를 발견했을 때 동료들한테 경고하지 않고 혼자만 날아가 버리는 경우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는데요. 만약 동료에게 경고하지 않고 혼자 날아가 버리게 되면 그 새는 외톨이가 되어버리고 더 이상 무리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무리를 이탈하는 것이 자살행위라고 볼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많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무리를 이탈한 새의 최선책은 나무 위로 날아오르되 다른 동료들도 함께 날아오르도록 부추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는 무리를 이탈한 외톨이가 돼서 군집의 일부라는 이점을 상실하지 않고서도 포식자로부터 몸을 피하는 이점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도킨스가 해밀턴에 져서 이기적인 무리의 기하학을 통해 두 가지 이론을 말씀드렸어요. 저희 팽수기와 냠냠이가 전해드린 KB 이론과 대열을 이탈하지 마라 이론. 결국 이 두 가지 이론은 도킨스가 정리하길 실제로 이 두 이론 간의 양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정리하면서 경계음을 내지 않으면 그 개체는 자신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꼴이 될 것이고 경계음을 냈기 때문에 죽는 개체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거지. 그러나 경계음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개체가 더 많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KB 이론과 대열을 이탈하지 마라 이론만으로는 이 모든 경우를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KB 이론 그리고 대열을 이탈하지 마라 이 두 가지 이론에 상반되는 다른 예시로 1장에서 언급한 톰슨 가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톰슨 가젤이 높이 뛰는 위장 행위는 그 행위가 명백히 이타적 자살 행위라는 거죠. 앞서 예로 말씀드렸던 새의 경계음은 가능한 한 주의를 끌지 않고 포식자로부터 무리를 구하는 행위가 되는데 하지만 역량의 높이뛰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도발 또는 상대방을 주의를 끌고 거의 포식자를 놀리는 것처럼도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관찰에 대해서 논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자합이라고 해요. 자합이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양의 높이뛰기 행동이 다른 영양에 대한 신호와는 전혀 무관한 실제 포식자를 향한 신호라는 점인데요. 다른 영양이 그 신호를 보고 행동이 달라질지라도 이것은 부수적인 것일 뿐이고 1차적으로는 포식자에 대한 신호로서 선택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은 이렇게 높이뛰기를 뛰면서 나 이렇게 활기차고 건강하기 때문에 너는 날 못 잡을 것이다. 나처럼 높이 뛰는 영양보다는 다른 영양을 쫓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뛰기를 하는 개체는 포식자에게 쉽게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건데요. 이 행동을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타주의와는 관계가 먼 것이고 어디까지나 이기적 행위라는 거죠.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영양의 높이뛰기까지 10장에서 다루는 집단 형성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본격적으로 사회적 곤충, 즉 집단 형성의 예를 개미와 꿀벌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로는 가미가제 꿀벌인데요. 이들은 꿀 도둑을 침으로 쏘고 그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죽는다고 해요. 꿀벌은 고도의 사회성을 가진 곤충인데요. 이 이외에도 말벌, 개미, 그리고 흰개미 등이 사회성을 가진 곤충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해요. 도킨스는 사회성 곤충의 공적, 특히 협동과 이타주의는 전설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적을 찌르는 자살 행위는 그들이 가진 경이로울 정도의 자기 포기의 대표적인 예라고 해요.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 즉 개미나 꿀벌은 개체로서의 삶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개체성은 마치 사회의 복지에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개미나 벌 혹은 흰개미의 사회는 사실 더 높은 수준에서의 개체성을 달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개체들은 먹이를 나눠 먹기 때문에 공동체에 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화학적 신호나 춤 등을 통해서 매우 효율적으로 그들의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마치 독립적인 신경계와 감각기관을 가진 그 단위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외부로부터 침입자가 나타나게 되면 몸에 면역 반응계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 침입자는 식별되고 제거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개개의 벌은 온혈 동물이 아님에도 그 벌의 집 내부는 꼭 인간의 체온 조절만큼 정확하게 비교적 높은 온도를 유지한다고 해요. 이러한 사회성 곤충은 매우 신비롭고 미화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해요. 바로 이기적 유전자론에서 이 사회성 곤충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논해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기적 유전자론에서 일꾼의 불임성이라는 이례적인 현상으로 이 진화적 기원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주목하자고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설명하는 사회성 곤충에서 개체들은 낳는 자와 키우는 자의 두 주요 계급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낳기를 담당하는 자는 번식력이 있는 암컷과 수컷이고 키우기를 맡는 자는 일꾼으로 분류된다고 해요. 그래서 흰개미의 경우는 불임인 암수 일꾼이 모두 존재하고 다른 사회성 곤충에서는 불임인 암컷 일꾼이 존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개미, 벌, 말벌과 같은 사회성 곤충은 벌목이라는 그룹으로 구분된다고 해요. 이 종류의 곤충은 매우 특이한 성결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벌의 집에는 일반적으로 성숙한 여왕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여왕은 젊어서 결혼 비행을 한번 쭉 하고 그때 10년 또는 그 이상의 여생 동안 쓸 정자를 저장을 한다고 해요. 이 기간에 암놈은 정자를 일정량씩 조금씩 방출해서 수란관을 통과하는 난자를 수정시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모든 알이 수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미수정란은 결국에는 순놈이 되고 즉, 이 순놈은 아비가 없고 순놈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우리와 같이 염색체 2세트, 즉 어미 1세트, 아비 1세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미로부터 받은 1세트밖에 갖지 못한다고 해요. 팽숙이가 벌에 대한 설명을 전달드렸는데요. 이 책에 앞서 전달드렸던 내용들, 즉 암컷과 수컷의 감수 분열을 통해 근연도를 50대 50으로 가져가는 것과 달리 이 사회성 곤충들은 특징적으로 또는 예외적으로 암놈으로부터 정자를 방출한다. 그리고 수정되지 않는 경우 수컷이 되는데, 즉 순놈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염색체를 기존 2세트, 즉 XY, XX가 아닌 1세트만 갖는다는 것을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킨스는 유전자는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여왕이 될 개체의 발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유전자는 이에 적합한 최적 전략을 강구하여 그 제어력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면 된다라고 앞선 주장들과 결을 같이 하고 있어요. 개미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더 전개를 시켜주는데요. 개미 무리 중에서는 다른 종류의 개미를 노예로 삼는 종이 있다고 해요. 이것을 바로 노예사역종 일개미라고 하는데요. 이 노예사역 개미는 일반적인 일을 전혀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솜씨가 좋지 않다고 해요. 이들은 다른 종의 개미집을 공격해서 집을 방어하는 일개미나 병정개미를 죽이고 성충이 되기 전에 어린 개체를 빼앗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빼앗긴 어린 개체들은 포획자의 집안에서 성충이 되는데요. 이들은 자신이 노예의 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신경계에 주입된 프로그램에 따라 자기가 원래 집에서 했을 만한 모든 일을 노예처럼 해치우게 된다고 해요. 벌목 곤충의 일꾼이 그들의 어미에게 가하는 작용을 사육농장에 비유했는데요. 이 사육농장은 유전자의 농장을 의미해요. 일꾼은 스스로 자기의 유전자 사본을 만드는 대신 유전자 생산의 효율이 좋은 어미를 그들의 유전자 사본의 생산자로 이용한다는 거죠. 유전자는 번식 개체라는 이름의 소포로 포장이 되는데 하지만 사회성 곤충은 전혀 다른 의미의 농장을 운영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육농장의 비유는 이것과 혼동하지 않길 바란다고 해요. 수렵 채집 생활보다 정착해서 먹이를 양식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사회성 곤충은 인간보다 훨씬 옛날에 알아냈다는 거죠. 벌목 곤충의 예시로 개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개미는 이 사육 농장에서 작물뿐 아니라 가축도 기른다고 해요. 이 가축이 바로 진딧물이 될 수 있는데 진딧물은 식물의 즙을 빨아들이는데 고도로 특수화된 곤충이라고 해요. 이들은 소화시킬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즙을 빨아내게 되고요. 이때 이 개미는 이 진딧물의 꽁지에서 그 단물이 나오는 순간 그 단물을 즉시 가로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미와 진딧물의 관계를 인간에 빗대면 인간에게 사육되는 젖소처럼 이 진딧물도 개미에게 보호받는 생활을 하고 개미에게 사육되는 종은 정상적인 자기방어 메커니즘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른 종의 개체와의 관계를 설명한 또 다른 개념이 제시되는데요. 바로 상리공생이에요. 이 상리공생은 다른 종의 개체와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뜻하는 이야기고요. 또 다른 말로는 공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해요.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리는 작은 기관들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화학 공장이라고 해요. 이에 대해서 리처드 도킨스는 우리의 유전자 하나하나가 공생 단위체라는 생각은 언젠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공생하는 유전자들의 거대한 집단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개체가 각각 투입량 이상의 그 이익을 어떤 관계에서 얻을 수 있다면 상호 이익의 협력 관계는 진화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같은 무리 속에 속한 개미와 진딧물, 그리고 말씀드렸던 꿀벌과 꽃과 같이 동떨어진 별개의 생물 간에 대해서 말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리하면 10장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즉 집단 형성, 사회성 곤충, 그리고 벌목 곤충까지 다 같은 개념으로 개미와 벌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0장의 남은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생물과 개체 간의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 즉 상호이익의 협력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개체가 진드기를 몸에 옮았다고 했을 때 성견 지명을 가진 자라면 서로 상대의 등을 긁어주는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임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도킨스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해 조심하라고 배웠다고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전자는 성견 지명이 없기 때문이죠. 친절 행위와 이에 대한 보답 사이에 시간차가 있는 상황에서 이기적 유전자로는 서로 등을 긁어주는 관계, 즉 호혜적 이타주의의 진화를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 도킨스는 질문을 해보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 윌리엄스는 이미 언급한 1966년의 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간단히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즉, 지연된 호혜적 이타주의는 서로를 개체로서 식별하고 또 기억할 수 있는 종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트리버스는 1971년의 논문에서 이 문제를 더 진전시켰다고 해요. 이에 대해서 리처드 도키스는 이 논문을 썼을 당시에 트리버스가 메이너드 스미스의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 ESS 개념을 몰랐는데 만약 알았다면 트리버스는 당연히 그 개념을 활용했을 것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개념은 그의 이론을 표현하는데 아주 딱 알맞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개체군이 두 가지 전략 중 하나를 채택하는 개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해요. 이때 이 두 전략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무의식적인 행동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 되고요. 이 전략을 봉 전략과 사기꾼 전략이라고 부르자고 해요. 이때 봉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대라면 누구에게나 털 손질을 해주는,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새 진드기를 옮았을 때 그 진드기를 떼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상대가 되고요. 사기꾼은 봉의 이타적 행동을 받아들이지만 누구한테도 또 심지어 상대가 이전에 자신의 털을 골라주었던 혹은 진드기를 떼어주었던 개체일지라도 일절 케어를 해주지 않는 그런 역할이에요. 이 두 봉전략 그리고 사기꾼 전략에 이어서 제3의 전략으로 원한자라는 전략이 나오는데요. 원한자는 처음 대하는 상대와 이전에 자신의 가려움을 해결해주는 경험이 있는 개체에 대해서 동일하게 가려움을 해결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속인 적이 있는 상대라면 그는 그것을 잊지 않고 원한을 품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한자 전략이라는 거예요. 지금 냠냠이와 팽수기가 말씀드린 봉 전략, 사기꾼 전략, 그리고 원한자 전략, 이 세 가지 전략에 관해서 도킨스가 정리하기를 원한자 전략은 봉 전략이나 사기꾼 전략에 대해 실제로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 즉 ESS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 이 한 가지를 강조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설명한 호혜적 이타주의는 동물 개체뿐만 아니라 인간의 진화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인간 진화 관점에서 흥미로운 것은 교활한 사기꾼이란 존재라고 할 수 있다고 해요. 언뜻 보기에 이들은 보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받은 것보다 조금 부족하게 갚는다는 거죠. 인간의 비대한 대뇌와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성향이 더 교활하게 사기를 치거나 남의 사기를 좀 더 잘 간파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장 정리합니다. 10장에서는 집단 형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사회성 곤충과 벌목곤충을 중심으로
집단 형성의 협력의 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협력의 진화 과정으로서 호혜적 이타주의에 대한 키워드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10장에서의 호혜적 이타주의 그리고 앞선 9장에서 이야기한 인간의 성의 선전행위를 바탕으로 드디어 만나보는 11장 네.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